지금 달러가 뭐 1250원 근처에서 지금 네. 하여튼 탐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황 전개에 따라서 뭐 팬데믹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개인들이 달러 세제기를 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렇죠. 금리가 낮으니까 네. 더더욱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될 요인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실은 금리를 막 그렇게 내리는 것이 건전하지 않다고 보는 게 예금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1년에 4% 하던 금리가요. 1%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0.7이래요. 지금 예금이 한 1,500조 정도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평생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돈 3억, 4억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이거 이자 갖고 상당히 지금 기대고 많이 사는데 네. 이자를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이분들 정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전한 경제를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그 이자율은 좀 돼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덮어놓고 이자 내리고 말입니다. 그 약효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무자비한 정책을 저는 그 한국은.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금리를 낮춘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런 그래서 얘기를 2016년도 17년도에 그 누굽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그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 이제 더 이상 못 내린다 해서 짜자자자작 2016년 17년 2년 동안 8번 해서 2%포인트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간신히 올려놨는데 이번에 뭐 그냥 제롬 파워가 제가 보기에는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 제일 눈치 많이 눈치 보는 진짜 소신도 없어요.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 제일 배알도 없고 제일 그 정치 눈 보고 그 양반이요 돈이 1억 달러예요 재산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실망했고 저는 그 잘못된 정책에 그 호된 대가를 금융시장에서 치를 것이다. 왜? 그동안 그렇게 돈을 그냥 딥다 풀어가지고 증시 좋은 일 했거든요. 네.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다들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터져. 언제 터질지는 몰라. 터져.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냥 폭발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 다우 존스하고요, 나스닥하고요, 진짜 많이 빠질 거다 앞으로. 네. 하여튼 뭐 걱정이 우리 청취자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좋은 말씀 드릴 때 증시는 상당히 위험하시니 그래도 0.7%라도 예금이 그래도 확실히 낫다. 저는 좀 보수적이긴 해요. 조금 다른 얘기로 요새 이제 유가에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뭐 화해를 하고 트럼프가 중재해서 가는 듯 하더니 또 깨져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유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내려갑니다. 네. 네. 과거에 뭐 배럴당 100불 택도 없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무슨 패러다임이 바뀌었냐? 대체 에너지들이 막 지금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전기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요, 휘발유 자동차는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전부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인데, 지금 대선이면 전기차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쉐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석유에 대한 수요도 줄고, 그 다음에 공급도 많아지고, 이제는 진짜 앞으로는요, 그 쉐일이 됐든 원유 회사가 됐든 무너지는 것만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배럴당 6불, 7불 하면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배럴당 6불, 7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불대인데 저는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보고 그리고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저는 그래 봐서 앞으로 배럴당 유가는 20달러까지.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쉐일의 그 시추하고 뽑아내는 원가가 뭐 어디 데이터로 보면 40불, 어디는 뭐 60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GDP의 10% 정도가 쉐일이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 저렇게 되면 텍사스가 다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유가를 40불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전략 비축료도 많이 산다 그랬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셰일은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할 네. 아들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 암으로 해가지고 60불, 70불 하던 유가를 40불, 아니 20대를요. 얘네들이 다 자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빠지면 공급이 줄어들면 올라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네. 계속 줄어갈 거기 때문에 대기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자동차 문제도 있고 모든 산업에서 휘발유는 이게 암을 유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척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제 석유 시대는 갔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석유와 관련된 그런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석유 정유업체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걔네들을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던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벤이 아니라 이번엔 전력 폭격기로 그 당시에도 안 했던 쉐일 회사의 불량 채권도 사준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요. 누구 좋은 일 하냐면요. 먼저 손 털고 나오는 놈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2008년도도요. 그 당시 한 3조 달러 부었는데 3조 달러 부어가지고 누가 득을 받냐했더니 부실 채권 가지고 있던 놈들이 다 그냥 정부 돈 받고 튀고 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 우리 저 업계나 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것을 한 것이라고 놓고 보면 그 돈을 투입해서 경제가 건전하게 살아난다? 아니다. 경제가 건전하게 살아나려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리고 그죠? 들판에 곡식이 많이 열려서 우리가 이걸 리얼 프로덕트라고 그러거든요. 실질 물건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이거 되는데 돈을 갖다 부었더니 뭐만 잔뜩 비대해졌냐? 금융시장만 비대해진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건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고 그동안에 그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 특히 증시의 어떤 그런 과열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돈이 너무 싸니까 돈을 너무 많이 빌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한쪽에서는 지금 진짜 그 전 세계적인 가장 큰 그 타임밤은 시한폭탄은 기업의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도 못하고 내리도 못하고 결국은 전 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터졌을 때 결국은 누가 살아남냐? 발권력 있는 나라는 그 떡도 없어요. 통화가 있으면 네. 발권력도 없는 나라들 그리고 특히 돈을 많이 모아 놓지 못한 나라 그 우리나라거든요. 예. 전 대만을 굉장히 무섭게 본 이유가 우리보다도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는요. 우리나라 전체 3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가 3배 많잖아요. 그럼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6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현금 뭉치를 들고 달러 뭉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가 오잖아요. 뭐. 테헤란노에 막 그죠? 막 1,200억 하던 건물이 막 600억, 500억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IMF 때도 싱가포르 자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게 요동칠 때는 항상 누가 돈을 버냐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번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큰 어떤 금융 혼란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하는 쪽에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오도록 대비를 하자. 그래서 제발 부동산 좀 사지 마시고 열심히 버셔갖고 달러 좀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제 목표는 1인당 200만 불씩. 네. 대한민국 1인당 200만 불씩 모으자. 응? 그 정도 되면 200만 불 곱하기 하고 5천만 해보세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이걸 딱 미국의 은행에 탁 넣어놓고 말입니다. 그렇죠? 뭐 미국이 뭐 방위비 뭐 얼마 내라고? 야, 내 돈 빼.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이 그냥 미국에서 돈을 다 빼면 미국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갖고 그건 말이죠. 말을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실제로요, 대만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머니가 톡 가는 거예요. 우리는 머니 대신 뭘 갖고 있냐? 우리는 데트. 응? 그러니까 빚만 잔뜩 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가 정책이 지난 한 30년 동안 조금 방향을 좀 잘못 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5분이 될 것 같은데 요즘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성장 곡선 향후 곡선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L이냐 U냐 뭐 I냐 그 말씀이죠. 네. 저는 대한민국이 2% 성장 이상 올라가는 것은 예외적으로는 가능해도
2% 이상 올라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 네.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2%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 주머니에 가는 거냐? 국민들 주머니에는 안 간다. 누구 주머니에 가냐? 50% 이상의 삼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45% 50%를 갖고 있는 포스코. 즉 대한민국에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것은 다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중에 절반 정도는 외국인 손에 떨어지기 때문에 2%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듯이 우리도 베트남,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 이런 데 아까 제가 200만 불씩 번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외국에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을 사서 우리는 일 안 해도 우리의 돈들이 거기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이런 체제. 이게 다 선진국이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네, 일본과 같은 데가 엄청 적자가 나도 일본이요. 모르시죠? 일본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빼면요. 금융시장의 가장 큰 손이 일본입니다. 중국보다도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중국은 전부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 해가지고 한 3조 갖고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한 1조밖에 안 갖고 있지만은 일본 기업, 일본 은행들이 해외에서 갖고 있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 그 토요타가 좀 안 팔려도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자 때문에 이런 위기들을 잘 버텨내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버넌키나 제롬 파월 같은 사람들은 V자다라고 뭐 본인들이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희망사항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리퍼블리컨이라는 거죠. 공화당 사람들이고 제가 이렇게 포함해서 저는 뭐 사실은 굉장히 정치 중립적인 사람인데 제가 미국에서 12년 공부하고 와서 또 한 30년 이렇게 미국의 정치를 보면 정말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진짜 저는 이해가 가요.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나 임대료 못 내겠어. 그 면에서 미국이 너무 이게 고삐 풀린 말처럼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이렇게 컨트롤 없이 이게 금융 그 유동성 중심으로 주식 시장이 끌고 왔기 때문에 좀 사투리 말로 이게 사달 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 내년, 내후년 한 3년 동안 전 세계 실물 시장도 그렇지만 금융 시장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암흑기, 중세와 같은 암흑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힘들게 나오셨으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이 암흑기의 3년 이게 지금 그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그냥 I자로 파고들어서 그냥 크래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기업들이 한 3년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좀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나는 많은 경영 컨설턴트들이 이럴 때일수록 뭐 위기는 기회다. 그 자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스킨 인 더 게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이어봐.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또 경영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컨설턴트 피를 받고 그러려는지 몰라도 일단 저는 컨서버티브. 앞으로 3년이 정말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둘째는 혼자서 하면 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업하고 연대를 해서 자본도 이렇게 합하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M&A 해라라고 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그런 기업들이 좀 뭉쳐가지고 대형화하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용 절감이 저는 굉장히 이 위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 보면 진짜 뭐 5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본 사람이 그 제작 정신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내부적인 그 리트렌치먼트라든지 경영 효율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M&A 또는 그 전략적 제후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경영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를 잘 버티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다시 이제 또 봄 같은 날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시청하고 계시는 이 개인들, 가정주부들, 일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요? 첫째, 저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죽지 모르시지 말고 누가 돈이 된다고 하면 일단 의문부호부터 던지십시오. 돈이 되면 왜 네가 안 하고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한두 달 살고 뭐 세상을 떠날 거라면 어차피 뭐 베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진짜 길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긴 한목에서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보니까 주변에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제도권의 금융에 다니면서도 그런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 펀드다 뭐다 네, 해가지고 라임이나 이런 데들이 라임뿐만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나는 저 증시 연계 돈 얼마나 많아요. 네. 지금 시장에는요 그런 상품들이 교묘하게 우리 고객을 현혹시키는 그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저같이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은 무료로 봉사하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좀 돌다리를 좀 이렇게 두드려 보고 투자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네. 조심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석으로 간다.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